예, 데이터 통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So,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강의고요. 사실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 강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 네트워크이라는 강의하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는 다음 학기에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어드밴스된 강의가 되면 좋고요. 네. 그래서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진강훈 시스코에 계시는 분이 쓴 그러니까 시스코 네트워킹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교재고요. 사실은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재는 제가 그 웹사이트에 올린 대로 크로세라는 사람이 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어쨌든 크로세 책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한글 책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 교재는 그러니까 시스코 네트워킹이라고 했죠. 시스코 네트워킹이라는 교재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나요? 그렇고 4판이죠. 4판. 4판입니다. 4판이고 책이 그 두 권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볼륨 1이 있고 볼륨 2가 있는데 볼륨 1에는 7 챕터가 있고 볼륨 2에는 5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챕터라고 안 하고 파트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다 나가려고 하고요. 대부분의 내용을 커버하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림도 컴퓨터 네트워크 그림을 이제 그려놨죠. 그래서 PC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네트워크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뭐냐라는 거는 그냥 이 그림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왜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리소스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P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가 있는데 그게 컴퓨팅 파워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자원을 저쪽에서 또 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쪽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면 나는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계산은 그 친구가 다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결과만 내가 가져온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리고 그냥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토콜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콜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서 그럼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냐 하면은 잘 알려진 대로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겠죠. 사실은 IP가 그냥 이건 약자로 쓴 거고요. 에크로님이고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요거는 트랜스포트 컨트롤 프로토콜인가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같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고 그렇죠? 프로토콜 일단 프로토콜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포트가 아니고 트랜스미션이군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 레이어 중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IP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려면,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인데, 그럼 연결이 되려면은 우리가 똑같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 룰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을 텐데, 그게 TCP하고 IP라는 녀석이 있고, 각각의 이름이, 그러니까 TCP하고 IP는 이제 우리 약자니까.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이고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건 그러면 뭐냐? 인터넷 여기 보면은 여기 넷이라고 있잖아요. 넷 그죠? 여기 이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라는 말이 있고 여기 넷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다시 쓸까요? 그래도 인터넷 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 넷은 당연히 그 네트워크에서 온 거고요. 이 인터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접두사죠, 그죠? 이 접두사 인터 하면은 뭡니까 이게? 인터라는 말이 나오려면 뭐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nternational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은 인터내셔널 하면은 뭐 국제 뭐 어쩌고잖아요. 근데 이 네이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나라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인터 하면은 그 나라들끼리의 어떤 그죠? 국제적인 어떤 연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터내셔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말을 쓰려면 네트워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네트워크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 있는데 여기도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로컬하게 네트워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킹을 하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걸 고민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네트워크가 처음 탄생을 했을 때는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오피스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뭔가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싶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하게 있는 내 컴퓨터 여러 대끼리 어떻게 하면 통신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로컬하게 일단 발전을 한 거고요.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것이 바로 그 네트워크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의 여기 s를 붙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그러니까 인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여러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마치 international 이렇게 보면은 네이션들이 여러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인터넷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넷. 그러면 인트라넷이라는 건 뭐냐? 인트라는 그거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within이에요, withi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색깔을 제가 막 여러 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는 사실은 그 between의 의미고 그것들 사이에. 그다음에 이 intra는 within의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intranet 하면은 어떤 특정 회사에 그러니까 시스코의 인트라넷이다 하면은 시스코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 뭐 삼성의 인트라넷이다 하면은 삼성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접속이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한다. 그것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엑스트라넷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약간 인트라넷을 약간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두사로는 약간 오히려 더 이상한데, 근데 어찌됐건 엑스트라넷이라고 말을 하면은 인트라넷을 약간 확장해서 그러니까 뭐 협력 회사나 아니면 고객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엑스트라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다, 이런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인터라는 그 접두사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할 때 이제 인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뭐 통신에서 이제 중요한 인터피어런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뭐죠? 간섭인데, 나도 통신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통신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통신하는 그 신호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in between, 그 between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인터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뭐 통신에서도 뭐 intracell interference냐, intercell interference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그러니까 통신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서 이렇게 기지국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기지국이 하나 있다. 여기 기지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을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겠죠. 그럴 때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얘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 사람이 살고 있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셀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핸드폰이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셀폰이라고 부르던 모바일폰이라고 부르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물론 뭐 요새는 다 스마트폰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근데 어찌됐건 이거를 이제 뭐 5G나 4G 우리가 이거를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이동통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셀룰러 시스템이 지금 1G에서부터 쭉 발전해가지고 지금 5G가 지금 뭐 깔리기 시작했죠. 자, 그때 그 통신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인터셀 인터ference라는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intracell interference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터셀 인터ference라는 건 뭐냐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깥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셀 말고 바깥에 있는 셀에서 나를 영향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간의 간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intracell interference는 어찌 됐건 내가 영향을 받는데 뭐 그러니까 그 다른 유저에 의해서, 이 셀에 있는 다른 유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을 intracell inter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ra하고 inter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intra는 within이고 inter는 between이다. 이렇게 접두사를 정리를 해주시면 인터넷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이거는 이제 그 저자가 지금 시스코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시스코의 인트라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코의 인트라넷을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우리들은 시스코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접속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시스코의 인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시스코의 인트라넷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챕터 2,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파트 2라고 부르는 거, 챕터 2로 넘어가서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LAN입니다. 그래서 LAN은 Local Area Network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로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무실 안에 있는 네트워크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넓게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Local Area Network이라고 하고, 이거와 비슷한 단어로는 뭐 WAN이라고 해야 될지 WAN이라고 해야 될지, Wide Area Network이 있겠죠. 그래서 로컬하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커버를 해주는 그 Wide Area Network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AN이라고 해가지고 Personal Area Network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Local Area Network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면 그 프로토콜은 뭐가 있냐? Local Area Network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ocal Area Network은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렇죠? 그러니까 Local Area Network은 Wired, 즉 유선 랜이 있고 유선 랜이 있고 무선 랜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W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쵸? 와이어드나 그러니까 유선 랜이나 무선 랜이나 영어로 하면은 다 둘 다 W로 시작하죠. 근데 무선을 WLA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LAN이라고 하면은 그게 와이어드 랜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WLAN이라고 하면은 와이어리스 랜을 의미해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뭡니까? 이 와이어리스 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것의 프로토콜, 그죠?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그러면 와이어드 랜, 소위 말하는 유선 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랜 케이블 꽂아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요새 랜 케이블 거의 꽂아서 안 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실험실에 이렇게 그 뒤에 PC에 이렇게 꼽혀져 있잖아요. 랜 케이블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프로토콜을 쓰냐면, 그러니까 와이어드 랜의 유선 랜의 프로토콜은 뭘 쓰냐면 이더넷을 씁니다. 이더넷 프로토콜. 그래서 이더넷 프로토콜 규약이 사실은 뭐냐면 IEEE 802.3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에서 사용을 하는 그 특히 그러니까 L2 사실은 L2로 또 설명을 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와이파이는 뭐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졌냐면 IEEE 802.11을 그 표준안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와이파이는. 그래서 상위 레이어에 대해서 모두 이제 디파인을 해놨는데 사실은 하위 레이어 즉 맥 프로토콜, 미디엄 액세스 프로토콜 그쪽은 근데 뒤에 뭐 다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한꺼번에 뭐 사실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천천히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이더넷하고 와이파이가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놓고 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거나 하는데 뭐 IEEE 802.11이 어쩌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와이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IEEE 802.3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거는 이더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는 사실은 5G, 4G 뭐 이런 거 LTE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드하게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쓰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냥 끊어지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뭐 여러분들 AP 장비가 서로 이렇게 통신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로컬하게 여러분들 집에서만 터지는 거고 집 밖에 나가면 바로 끊어지니까. 그다음에 PAN이라는 거는 뭐냐면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잘 아시는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m 이내의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랜은 한 거리상으로 100m 이내 이 정도로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WAN이라고 하면은 이제 100m 이상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신 거리로 따졌을 때 그 블루투스 쓰면은 그 블루투스 그 이어폰 쓰면요. 한 10m 넘어가면 그냥 끊기죠. 그렇죠? 보통. 대충 그 정도 그 디스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더넷 방식이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프로토콜인데 그 유선 랜에서 사용을 하는 일단 유선 랜부터 봅시다. 무선 랜으로 바로 가지 말고요. 그러면 어쨌든 랜이니까 이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잖아요. 로컬 에어리어에 아주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나름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반경 100m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 여기 PC가 이렇게 물려져 있고 여기 PC가 이렇게 물려져 있고 여기 PC가 또 물려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려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PC가 PC 뭐 이건 3, 뭐 PC2, 뭐 PC1 이런 PC들이 이렇게 쭉 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선의 케이블을 쉐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선을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쉐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리소스를 쉐어하는 거잖아요. 이 전선을 쉐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 공기를 쉐어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 근데 이제 물론 뭐 주파수별로 나누고 하지만 어쨌든 같은 주파수라면 결국은 쉐어링의 문제잖아요. 쉐어링의 문제면은 이거는 다중 접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쉐어하려고 하는 어떤 리소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선 이게 전선이 되겠죠. 이 유선 랜의 경우에. 이 통신하는 그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우리가 누군가 쉐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쉐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동시 접속을 원하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티플 액세스. 우리말로는 다중 접속이라고 합니다. 다중 접속. 그래서 여러 명이 하나의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통신하려고. 그런데 생각을 하면 서로 통신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라고 해요. 그냥 혼자 떠드는 상황은 그거는 뭐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혼자 떠들던 떠들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면은 나도 떠들고 제가 동시에 떠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통신이 안 되죠, 제대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패킷을 다 버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또 패킷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패킷은 그냥 이렇게 비트를 모아놓은 거를 그냥 패킷이라고 우리 하도록 합시다. 비트를 그냥 모아놓은 거. 자, 그래서 이제 서로 패킷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멀티플렉스 상황이면, 그렇죠? 멀티플렉스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이걸 MA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니셜만 쓰면은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을 해요? 콜리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도 패킷을 보내려고 하고 나 말고 다른 사용자도 패킷을 보내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리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더넷에서는 즉 유선 랜에서 사용하는 이더넷 프로토콜에서는 어떤 멀티플 액세스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어떤 멀티플 액세스 기법을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CSMA-CD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CSMA-CD. 그래서 CSMA-CD, MA는 지금 멀티플 액세스니까 뭐 됐고, 그러면 CS가 뭐냐? 이게 Carrier Sense예요.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그 다음에 CD가 Collision Detection. 그래서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요거는 슬래시라고 읽지 마시고 with라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Detection 이러한 멀티플 액세스 기법을 이더넷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 캐리어는 말 그대로 그냥 그 통신에서 말하는 그 캐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그냥 쓰면은 캐리어도 어쨌든 캐리어라고 그냥 그 신호 자체를 캐리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통신에서 무선 통신에서 이렇게 반송파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캐리어는 그냥 신호예요. 신호 그냥 시그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대여섯 명이 있을 때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명까지는 필요 없고 한 4명, 4명이 이렇게 모였다. 4명이 모여서 어디서 이렇게 떠든다.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떠들 때
이때 사실은 캐리어 센스를 하죠. 그죠? 사실은 이 CSMA CD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네, 이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4명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공기라는 미디어를 쉐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4명이 사실 동시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죠. 그죠? 공기라는 미디어를 이 4명이서 쉐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멀티플 액세스 상황인데 캐리어 센스를 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말을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친구가 벌써 말을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죠. 그쵸? 예. 상대방이 말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 거를 내가 알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캐리어 센스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어 센스는 뭐냐면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을 때, 보낼 패킷이 있을 때 먼저 다른 캐리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용자가 패킷을 보내고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캐리어 센스라고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들어요. 그게 이제 캐리어 센스고 그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 즉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즉 어떤 사람도 지금 내가 지금 연결된 케이블에서 통신하고 있지 않다 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내가 보내고 싶은 패킷을 바로 보냅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충돌이 없지 않냐? 충돌이 있죠. 그죠? 네. 그래도 여전히 충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조용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시작했는데 동시에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상대방이 말을 시작했는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리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340m/s 정도 되나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내가 캐리어 센스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 소리가 내 귀로 오고 있어. 네. 그러면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하고 그래서 동시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캐리어 센스를 했다고 해서 충돌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충돌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똑같아요. 네. 이 대화 말고 이 패킷을 보내는 상황에서도 여기 PC가 이렇게 쭉 매달려 있을 때 PC2, PC3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캐리어 센스를 하더라도 동시에 보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PC1이 예를 들어서 PC2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 이게 다 가잖아요. 이게 그죠? 네, 이게 다 가기 때문에 동시에 PC1이 통신 시작하고 PC3가 동시에 그러니까 PC4한테 보내고 싶은데 얘가 동시에 통신을 시작하게 되면은 캐리어 센스 한 다음에 아무도 없네 하면서 통신 시작하게 되면 콜리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리전이 나요. 근데 무슨 짓을 하냐면 콜리전이 나면은 콜리전 났다는 걸 디텍션을 해. 디텍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보내고 있을 때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내가 막 보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벌써 얘기를 시작했네. 그러면 내 말을 끊어요. 그리고 그 패킷은 포기하고 기다렸다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남이 얘기를 한다라는 걸 내가 벌써 얘기를 시작했는데 쟤랑 동시에 시작을 했네. 동시에 말을 시작했네 라고 하면은 콜리전 디텍션을 한 다음에 내가 보내던 패킷을 그냥 멈춰요. 왜냐하면 계속 보내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패킷의 앞부분이 다 날아가면 어차피 그 뒷부분은 못 써요. 왜냐하면 서로 막 에러 커렉션 코딩도 써놓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반이라도 보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대화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멈추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게 CSMA CD다. 그럼 와이파이도 이런 프로토콜을 쓰냐? 그러니까 이런 그 멀티플 액세스 기법을 쓰냐? 와이파이는 약간 달라서 CSMA CA를 씁니다. 와이파이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collision avoidance예요. avoidance는 이제 콜리전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을 씁니다. 디텍션보다는. 왜냐하면 콜리전 디텍션이 잘 안 돼요. 와이파이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용자들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유선은
상대방 신호가 잘 들리거든요. 선 깔아놨으니까. 근데 무선은 그 전파 감소가 심해서 콜리전 디텍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금 통신 그러니까 어떤 통신 링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내가 그 디텍션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콜리전 디텍션을 안 하고 콜리전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콜리전을 피하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네. CSMA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캐리어 센싱뿐만 아니라 다른 짓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멀티플 액세스 기법으로 CSMA CA를 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PC에 랜 카드를 산다. 요새 PC에 랜 카드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조립 PC 제가 저 만들고 뭐 저는 그런 거 좀 했었는데 어쨌든 조립 PC를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는지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랜 카드 구매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랜 카드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랜 카드에서 결국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이더넷 그 GSMA CD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랜 카드를 사면 그건 다 이더넷용을 사는 거죠. 그렇죠? 자, CSMA CD의 동작인데요. 동작 예제인데요. 그래서 4대의 PC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랜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더넷 방식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한 그 와이어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드 그러니까 유선 랜 상황이고 A에서 C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A에서 C로 여기 있는 C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 여기 있는 D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이 케이블을 쉐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콜리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리전이 발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랜덤하게 기다려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백오프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백오프 한다고 하는데 백오프 이게 이제 물러나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 타임 동안 백오프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다시 통신을 트라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프로토콜로 토큰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 기법 가운데서 그러니까 CSMA CD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CSMA CD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CSMA CD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 기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근데 얘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콜리전이 여전히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콜리전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캐리어 센싱 해가지고 충돌 안 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콜리전 디텍션이 되면은 또 보내던 패킷을 이제 스탑 시키면서 멈추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찌 됐건 콜리전을 피할 수는 없죠. 콜리전이 반드시 생기는 방법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토큰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건 뭐냐면 토큰을 가진 사람만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랜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링을 만들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링을 만들고 4대의 PC가 다 이 링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토큰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2번 PC, 2번 PC 얘가 지금 보낼 게 있는 거예요. 보낼 게 있으면은 토큰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토큰이 오면 그때 이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잘 받았다 하면서 그 액을 보낼 거 아니에요. acknowledgement ACK 이거를 보내면은 내 패킷이 내가 보낼 패킷이 잘 전달이 됐구나. 그리고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면 다시 3번 PC로 토큰을 넘겨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통신이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토큰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토큰을 가진 사람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토큰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 토큰이 한번 지나갔는데 갑자기 보낼 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토큰이 돌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용자들은 보낼 게 없어도 계속 토큰이 와요. 왜냐하면 나 보낼 게 없어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나 보낼 게 없어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때 계속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그 shared 미디어가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상태로 굉장히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스피드가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토큰링으로 구성을 하면은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충돌이 나면서 그거 충돌을 적당히 해결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데이터 스피드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토크닝처럼 아예 충돌을 피하는 방식보다 약간 이렇게 충돌이 적당히 나면서 그거를 이렇게 약간 적당히 해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스템 사용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토큰링은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신 케이블 얘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유선 랜을 기본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랜 케이블이라는 게 보통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랜 케이블이 뭐냐면은 UTP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이고 이게 뭐의 약자냐면 unshielded, 그러니까 쉴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쉴딩이 된 것보다 싸겠죠, 그죠? 쉴딩이라는 게 이렇게 차폐, 우리말로는 이게 차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섭 같은 게 쉴딩을 안 하면은 당연히 뭐 간섭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EMI라고 하는데 뭐 Electromagnetic Interference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EMI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STP가 있고, 그러니까 Shielded Twisted Pair가 있고, Unshielded Twisted Pair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계속 쓸게요. Twisted Pair. 페어는 뭐 어차피 그 두 가닥 쌍으로 있어야 되니까, 뭐 전기를 보내는데 하나는 그라운드여야 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개 그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어쨌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여러 개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총 라인이 8개가 있죠. 근데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제 꼬는 이유는 이것도 아마 그 자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크로스톡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꼬아 놓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네. 전자장 2 뭐 이런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이렇게 꼬아 놓는다. 그래서 꼬아 놨다라고 해서 전선을 이렇게 꼬아 놨다라고 해서 트위스티드라고 하고, 이게 쌍으로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묶여져 있죠. 그래서 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이게 선이 딱 두 개인 건 아니에요. 보면 이 여덟 가닥이죠.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쉴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쉴딩을 안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랜 케이블 타입이 UTP 케이블이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UTP 케이블을 나타낼 때 뭐 이렇게 10 베이스 T,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UTP 케이블도 UTP 케이블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0 베이스 T UTP 케이블이다라고 하면은 이 10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게 10mbps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더 빨리 보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mbps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속도가 빨라지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베이스는 이건 베이스밴드의 의미입니다. 베이스밴드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 디지털 시그널 보냈을 때 뭐 그 뭐예요? NRZ 시그널 이렇게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캐리어 프리퀀시가 0인 거, 그죠? 그러니까 아마 통신공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뭐 0101 하면은 우리 뭐 NRZ라고 해갖고 뭐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 보낼 때는 0V, 뭐 1 보낼 때는 뭐 5V 뭐 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인 거는 베이스 말고 이제 그 브로드밴드로 보내는 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베이스밴드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밴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스밴드로 보낼 이유가 없죠. 유선인데 선 갈았는데 못하러 괜히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막 2GHz 대역으로 보내고 그런 짓을 못하러 해요. 그 2GHz 대역으로 보내는 거는 안테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건데, 지금 안테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상관이 없죠. 지금 이건 유선인데 안테나를 안 쓰잖아요. 유선 통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캐리어 프리퀀시 높이고 그런 난리를 칠 필요가 없죠. 그냥 베이스밴드 그대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T는 뭐 그 트위스티드 페어에서 그냥 온 거예요. T는 트위스티드 페어에서 그대로 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UTP 그 케이블 여러분들이 보시면 랜 케이블 보시면 걔네들끼리 이제 어떻게 뭐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냥 한번 쓱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딱 봐서 알겠는 거는 이거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랜 케이블이 UTP 케이블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할 내용은 OSI 7레이어 아키텍처인데요. 그러니까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그래서 이게 OSI 그래서 7레이어 그러니까 7레이어 아키텍처입니다. 7레이어. 그러니까 7레이어 아키텍처인데, 그러니까 뭐 아키텍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이렇게 7레이어로 구성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5레이어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은 이게 7레이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레이어 3개를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똑같죠,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 5레이어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은 5레이어인데 사실은 그 7레이어랑 특별히 다를 건 없다. 맨 상위 레이어 그것에서 하는 일들을 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 이름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게 L4죠, 그죠? 그러니까 레이어 4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다음에 L3가 네트워크 레이어, 그다음에 L2가 링크 레이어 또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다음에 피지컬 레이어가 L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L5가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5레이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한다. 근데 그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 표준 기구에서 이렇게 통신이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표준을 이렇게 잡아준 거는 이제 7레이어예요. 그래서 이런 펑션들을 쭉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5레이어 아키텍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레이어를 왜 나눠놨냐? 그냥 통신을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세로로 그렸으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안 보이는데 사실은 블록 다이어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서 뭐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배웠던 뭐 소스 코딩을 하고 뭐 에러 커렉션 코드를 집어넣고 모듈레이션을 한 다음에 뭐 채널을 통과를 시켜서 디모듈레이션을 디자인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에 대한 그 채널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스 디코딩을 해서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배웠잖아요,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근데 그거를 사실은 세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세로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채널이 되고 여기 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여기서 뭘 하고 여기서 뭘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그리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세로로 그리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레이어, 요게 레이어, 요게 레이어.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름을 부르는 거죠. 밑에서가 레이어 1이고요. 이게 레이어 2고 이게 레이어 3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이쪽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보내는 측이니까 여기가 트랜스미터가 되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호를 받는 거니까 리시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네들이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결국은 5단계 정도 이제 그 어떤 일을 해가지고 결국 메시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스텝을 밟아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7레이어 아키텍처나 아니면 5레이어 아키텍처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사실은 7레이어나 5레이어나 별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OSI에서 이야기하는 7레이어를 그 인터넷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3개의 상위 레이어를 그냥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퉁쳐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마 요거는 좀 잘못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건 아니라고 보고요.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헤더가 붙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 피지컬 레이어가 사실은 뭐냐면 피지컬 레이어가 여러분들이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모뎀이에요. 피지컬 레이어에서 하는 짓은 뭐냐면 모뎀입니다. 모뎀. 그래서 모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그 통신공학이나 디지털 통신 클래스 사실 통신공학은 좀 아니겠죠. 거기는 아날로그 통신이니까 사실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랑 상관이 없고 그래서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들은 다 어디 내용이냐면 피지컬 레이어 내용입니다. 뭐 QAM 모듈레이션을 사용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피지컬 레이어 내용이고 또는 뭐 RZ냐 뭐 NRZ냐 그 라인 코딩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피지컬 레이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러면 그 비트들을 다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비트들이 이 비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데 이 비트들이 모아져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누구냐면 L2죠, 그죠? L2에서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보내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있는 그 어떤 비트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있는 비트들을 뭐 2개씩 모아서 QPSK로 보내던 그렇죠? 3개씩 모아가지고 APSK로 보내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모뎀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고 L2에서는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게 프레임인 거죠. 요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L3에서 즉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패킷이라고 합니다.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패킷이라고 부를게요. 요게 패킷.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 또는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르는데 패킷이라고 부르죠. 패킷에다가 요걸 세그멘트라고 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만드는 걸 세그멘트. 이게 또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죠. 세그멘트. 그래서 보시면은 어떠냐면 마치 그 러시아 인형 뭐 그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낼 게 있으면 이렇게 헤더가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레이어나 아키텍처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어쨌든 이만한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이 L4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지금 어디로 해야 되나 이게 만든 거라고 칠게요. 얘가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걸 그냥 메시지라고 할게요. 좀 잘못했는데 요거 그냥 빨간색 여기 메시지라고 하고 잘 보이지가 않네. 이게 패킷이고 요게 패킷이고 그죠? 요게 프레임이고. 그래서 메시지에다가 헤더를 다 갖다 붙여요. 이렇게 헤더를. 여기 지금 여기 헤더가 이렇게 앞에 달라붙었죠, 그죠? 헤더. 그래서 헤더를 달라붙이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서 계속 헤더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죠? 그리고 이건 리시버죠. 오른쪽에 있는 게 리시버인데 리시버에서는 점점 어떻게 돼요? 헤더를 띄죠. 그래서 헤더를 떼가지고 점점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편 서비스를 받으려면 편지 봉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편지 봉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드레스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드레스가 엄청 중요하죠. 사실 그 편지 봉투를 잘못 쓰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어요. 봉투를 똑바로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낼 때 어드레스를 똑바로 써야 된다. 근데 여기 지금 헤더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어드레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L4 즉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거에 맞는 헤더를 붙여가지고 패킷을 만들고 그렇죠? 패킷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세그먼트를 L3에서 받죠. L3에서 받아서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죠? 자기의 IP 어드레스와 받는 사람의 IP 어드레스를 붙여가지고 패킷을 만들어요. 그래서 패킷을 만들어서 다시 L2에 넘겨줘요. L2에서 그 패킷을 받아가지고 뭘 붙이냐면 맥 어드레스를 붙여요. 맥 어드레스를 양쪽에 붙여서 그 다음에 만든 게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비트씩 묶어가지고 16QAM으로 보내던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뭔가요? 여기 이제 세그먼트다.
어쨌든 우리가 보내고 싶은 뭔가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 L3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죠. 그죠? 여기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세그먼트를 받아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림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L2 L1 L1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피지컬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피지컬 레이어 이거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냥 링크 레이어라고 불러도 됩니다. 데이터 링크 레이어 DLC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링크 레이어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세그먼트가 들어와서 이건 좀 네모로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그먼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날아가는 게 패킷. 자, 여기서 날아가는 게 프레임. 근데 이 패킷이라는 거는 뭐냐면 패킷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냥 세그먼트 그대로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IP 어드레스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IP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요거를 붙여가지고 패킷을 만들고 그럼 프레임은 뭐냐? 프레임은 여기 이제 패킷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헤더잖아요. 그렇죠? 프레임 헤더. 여기가 프레임 헤더고 여기 요거는 이제 패킷 헤더죠. 그렇죠? 패킷 헤더니까 뭐 PH 이렇게 적을까요? 어쨌든 패킷 헤더. 그러면 여기 프레임 헤더는 뭐냐? 여기 맥 어드레스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내는 녀석의 맥 어드레스, 받는 녀석의 맥 어드레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맥 어드레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패킷이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우터 1, 이게 라우터 2, 이 라우터 3 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라우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 B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하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이잖아요. 인터넷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있는 사무실 안에 있는 오피스 안에 있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저 멀리 있는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프레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쨌든 여러분들 보내면서 여기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보내는 프레임에 IP 어드레스는 누구의 IP 어드레스냐면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는 본인 A의 IP 어드레스와 B의 IP 어드레스가 적혀요. 당연히 이 녀석의 IP와 이 녀석의 IP가 그 패킷의 헤더에 적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 그러니까 프레임 헤더가 여기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맥 어드레스가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맥 어드레스는 하나는 내 거고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나니까. 그러면 나머지의 맥 어드레스는 뭐냐? 왜 어드레스를 두 개를 쓰냐? 그건 왜 그러냐면 그쵸? 그러니까 왜 주소가 두 개냐? 왜 여러분들 편지 쓸 때 주소 두 개 쓰지 않잖아요. 받는 사람 하나지, 그죠? 여러분들 보내는 사람도 하나고. 근데 이 통신에서는 주소를 두 개 써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라는 거 하고 맥 어드레스라는 거 하고 두 개를 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쓴다. 근데 그러면 맥 어드레스는 그건 뭐냐? 맥 어드레스는 누구의 주소를 쓰냐면 라우터의 어드레스를 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터 1의 어드레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라우터를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가 안 잡히면 여러분들 통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퍼스트 라우터가 이제 게이트웨이잖아요. 거기 통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진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게이트웨이 못 찾으면 통신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 못 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first router라고 해도 되고 뭐 게이트웨이라고 하던지. 예. 근데 어쨌든 이 first router의 MAC 어드레스를 여러분들 프레임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2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L2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로 만약 갈 때 내가 있던 네트워크에서 유저 B가 살고 있는 어떤 사용자 B한테 내가 보낼 때 그럼 얘가 다른 네트워크 소속이면은 이 MAC 어드레스는 그러니까 전체 패스에서 이게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패스가 요거 그죠? 요게 어떤 패스잖아요. 다 네 개를 합치면 패스잖아요. 근데 패스가 지금 몇 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4 홉이죠. 그죠? 4 홉스. 네 번 건너뛰었잖아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근데 이 원 홉당 영향을 주는 거는 맥 어드레스고요. 네. 전체 패스에 영향을 주는 거는 IP 어드레스예요. 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에서 B로 통신을 할 때 IP 어드레스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IP 어드레스는 안 바뀌어요. 네. IP 어드레스는 그대로 가는 거고 맥 어드레스는 어때요? 네. 계속 바뀌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네. 맥 어드레스는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라우터 1부터 라우터 2까지 갈 때 맥 어드레스는 사실은 소스의 맥 어드레스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라우터 1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라우터 2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갈 때 즉 A의 IP 어드레스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A의 맥 어드레스는 어때요? first 홉에만 존재를 하고 second 홉에는 A의 맥 어드레스는 어때요? 없어졌죠? 그죠? 이건 지우는 거죠. 왜냐하면 맥 어드레스는 바꿔 달아야지. 왜냐하면 지금 second 홉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계속 바뀌어지면서 가고 IP 어드레스는 계속 유지된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드는 예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회사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대든 뭐 20대든 그런 컴퓨터들이 서로 그 랜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한 20대 정도의 컴퓨터가 랜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 PC는 지금 하나는 이름이 Y고, 네, 하나는 이름이 Z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통신을 할 때 PC Y는 지금 PC Z의 그 IP 어드레스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있는 상황일 때 그러면 어쨌든 지금 TCP/IP 그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룰대로 하려면 어쨌든 Z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려면 맥 어드레스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라우터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회사의 랜에 같이 묶여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 그러면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라우터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있는 거니까. 자, 그럴 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AR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Z에 지금 Y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Z의 맥 어드레스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뭘 사용을 하냐면 ARP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Address Resolution Protocol입니다. 자,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먼저 Y가 ARP 그 리퀘스트를 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 맥 어드레스는 공개를 하면서 그 지금 회사 안에 그렇죠? 회사 안에 있는 그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요.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건 이제 모든 사용자한테 다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Z의 IP 주소를 내가 알고 싶다. 네,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그 회사 안에 있는 모든 PC는 이 메시지를 전부 다 받겠죠. 그죠? 네, 전부 다 받는데 자기가 그 Z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하는 거고 Z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니까 당연히 그걸 받아서 내 맥 어드레스를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보고 맥 어드레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Y한테.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래 알고 있던 IP 어드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까지 있으니까 Y가 Z에
보내고 싶은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지금 Z라는 PC가 같은 회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때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거죠. 근데 라우터 하나를 거쳐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PC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AR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ARP 리퀘스트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브로드캐스팅을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Z라는 PC에 보내고 싶다. 왜냐면 IP 어드레스는 아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IP 어드레스는 아는데 이제 맥 어드레스를 모른다.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맥 어드레스를 아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라우터 거쳐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우터가 그걸 아는 거예요. 라우터가 딱 보고, 그러니까 라우터가 뭘 본 거냐면 이 ARP 리퀘스트에 IP 어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Z의 IP 어드레스가.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딱 보고 IP 딱 보니까 이거는 이 Y가 속한 네트워크, 왜냐면 라우터라는 건 지금 그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Y가 속한 네트워크에서는 Z가 없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라우터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라우터가 보내줘요. 라우터가 뭘 보내주냐면 Z의 맥 어드레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라우터에는 맥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을 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따로 있고 요쪽을 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에는 맥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보면 좀 헷갈리는데 라우터에 어드레스가 하나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고 라우터는 계속 이제 이렇게 맥 어드레스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라우터가 사용하는 맥 어드레스는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내라 라고 자기 맥 어드레스를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PC Y가 이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보내면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PC Y가 보내는 그러한 그 프레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PC Y가 보내는 지금 PC Y가 보내는 프레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레임이 이만큼 있는데 자,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뭐예요? 세그먼트, 그죠?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요게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지금 패킷이죠, 그렇죠? 우리 전체가 프레임인 것처럼 패킷인데 여기에 지금 IP 어드레스가 있고 여기 IP 어드레스가 있죠. 그러면 IP 어드레스는 누구께 가는 거예요? Y하고 Z께 이렇게 있는 거죠. IP 어드레스는. 그래서 그게 패킷인데 이게 전체가 지금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그죠? 이 전체가 프레임이에요. 전체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헤더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맥 주소, 그죠? 맥 어드레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 게 맥 어드레스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medium access control 어드레스인데,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라고 해도 되고, physical 어드레스라고 해도 됩니다. 물리 주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뭐 같은 말인데 둘 다 있어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라고 해도 되고 physical 어드레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맥 어드레스는 누구께 있는 거예요? Y하고 그 다음에 라우터, 지금 라우터 1인가요? 라우터죠, 그냥. 그러니까 라우터. 이 녀석에 맥이 붙어서 나가는 거죠. 프레임이 나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뭐 PC 뭐 지금도 많이 쓰시겠죠. 어쨌든 그 PC에 이렇게 랜 카드 꼽혀져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랜 카드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뭐 이렇게 랜 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닉 카드다 뭐 이런 말도 썼었는데 근데 카드가 돼 버려요. 사실은 NIC라고 쓴 게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페이스 카드인데 이 카드 하면은 카드가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불렀었고요. 그냥 랜 카드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 랜 카드가 있으면은 고정된 맥 어드레스가 있다. 그리고 그게 총 몇 비트냐면 48비트예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는 48비트다.
요거는 48비트.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죠. 뭐 00 콜론을 많이 씁니다. 콜론 97 뭐 콜론 8F 콜론 4F 콜론 86.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16진수로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진수면 4비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러니까 4비트가 6개니까 맞죠? 6. 그래서 하루에 24. 그래서 여기가 24비트고 그러니까 여기가 24비트고. 그렇죠? 그래서 24비트에서 48비트고 24비트는 얘는 벤더 어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제조한 회사 뭐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벤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만들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24비트고 요거는 이제 그 회사가 만든 랜카드가 뭐 한 개는 아니니까 그죠?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테니까 그거에 그러니까 붙이는 어드레스가 24비트예요. 그래서 총 48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말은 바꿀 수 없는데 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해킹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바꾸고 뭐 그런 해킹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뭐 랩탑 컴퓨터를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쓰다가 학교에 가서 쓰다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 피지컬 어드레스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는 바뀌지 않아요. 그건 고정이에요, 그냥. 근데 IP 어드레스는 사실은 보통 뭐 학교 가던 뭐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면은 어쨌든 그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뭐 동적 할당한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닐 때마다 IP 어드레스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고정 IP를 쓰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때는 IP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노트북 들고 돌아다니더라도 맥 어드레스는 계속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이제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라는 게 있고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고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통신할 때 이 유니캐스트는 뭐냐면 1대1 통신이고요. 브로드캐스트는 1대 다 통신이고 멀티캐스트는 어떤 그룹을 정해서 그 그룹한테만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룹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는 전체한테 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트래픽은 유니캐스트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래픽 제너레이터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트래픽 제너레이터. 근데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유니캐스트라는 여기 지금 맥 어드레스를 그냥 이제 맥 어드레스 B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그 맥 어드레스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맥 주소가 왜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책이니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B의 맥 어드레스만 적었습니다. 그러면 B의 맥 어드레스만 적힌 상태에서 이 PC가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맥 어드레스 B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이 패킷을 받기는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 있으니까 당연히 받지. 받는데 여기 그 닉 카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 랜 카드에서 자기 맥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맥 어드레스 A예요, A. 근데 보니까 유니캐스트고 맥 어드레스 B한테 보냈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받았는데 프레임을 받아놓고 이거 내 거 아니네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무시. 그러니까 CPU까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죠. 야 이거 뭐 인터럽트 왔어, 뭐 처리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주소를 까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소 까보는 데는 사실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맥 어드레스만 까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2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3, L4 이 프로세싱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디모듈레이션은 동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동작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L1 이런 건 동작해야 돼, 그죠?
내게 아니더라도 왔으니까 온 건 받아야지. 근데 주소 보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경우에는 그 맥 어드레스 쓰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destination 맥 어드레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destination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뭘 쓰냐면 FFFFF 이거를 다 써요. FFF가 뭔지 아시죠? 그 11111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1111이 그 16진수로 F니까. 그죠? 그러니까 FFFF 제가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숫자를 왜 F로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바이너리로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F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FFFF는 사실은 F 하나가 1111이죠. 그죠? 그러니까 111111111111 이거를 제가 그냥 16진수로 쓰면 FFFF가 되는 거죠. 어쨌든 디폴트 보통 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의 경우에 전체 다 한테 보내는 거니까 어드레스에다가 뭘 쓰게 되냐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는 의미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다라는 어떤 무슨 다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를 FFF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이 PC가 딱 봤는데 이거 누구한테 왔지? 하고 이제 까보는 거죠. L2에서 이렇게 프레임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맥 어드레스 봤더니 이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죠.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니까, 나도 받아야 되는 메시지니까 CPU에 알려주는 거죠. 인터럽트를 거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왔어. 한번 까봐 해가지고 L3, L4로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로 해야 될 일을 자꾸 브로드캐스트로 한다거나, 어쨌든 브로드캐스트를 많이 쓰는 시스템은 굉장히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PC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나 멀티캐스트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브로드캐스트로 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죠. 성능이 굉장히 저하된다. 그래서 가로축은 지금 패킷에 전송된 수고요. 세로축은 이제 CPU 성능 저하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성능이 100%가 이제 제일 좋은 상태죠. 근데 브로드캐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떨어진다. 그리고 유니캐스트는 아까 그 트래픽 제너레이터에서 유니캐스트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CPU 성능 저하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뭐죠? A라는 PC였나요? 여기 PC A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뭐 맥 주소를 B라고 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를 B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별로 CPU 성능에는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맥 어드레스 확인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 짓도 약간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CPU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